안녕하세요. 위클리 쿠키의 과학 쿠키입니다. 드넓은 대양 속 가장 매력적인 존재들 중 하나인 상어. 그들에게 지금껏 밝혀지지 않았었던 새로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방울을 활용해서 공기를 청정하게 만드는 기술? 이건 대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이 사진 속 천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 이 모든 이야기들을 위클리 쿠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위클리 쿠키. 모르는 길 또는 처음 가보는 길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 속 지도 앱을 활용해 위치를 찾아갈 텐데요. 흔히 GPS라고 알려진 GNSS 시스템, 즉 위성항법 장치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원하는 장소에 언제 도착할지 우리는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도, 그리고 산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보다도 훨씬 넓은 이런 대양이나 큰 바다에 살고 있는 상어들은 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다니는 걸까요? 설상가상으로 바닷속은 시야도 좁고 또 아무리 둘러봐도 죄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는데 대체 해양 동물들은 어떻게 이 넓은 바닷속에서 머나먼 여정을 할 때도 이렇게 길을 잃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갑자기 어떤 동물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머나먼 길을 잊지 않고 잘만 찾아다니는 철새는 어떨까요? 자신의 고향을 귀신같이 찾아가는 연어와 바다 거북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방금 소개된 동물들의 공통점은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해 이것을 항법 장치로 사용할 수 있는 녀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 상어에게도 이 항법 장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행동 양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생태학자인 브라이언 켈러 박사와 그의 연구팀은 플로리다 바닷속을 약 100km 정도 이주하며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보니테드 상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친구들은 한창 성장기인 20마리의 보니테드 상어들이었는데요. 실험팀은 코일이 둘둘 감겨져 있어서 자기장을 미묘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특수하게 제작된 풀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친구들을 잡아온 곳과 거의 똑같은 지자기 환경을, 다른 쪽에서는 이 친구들을 잡아온 곳으로부터 약 600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 또 동일한 거리로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서의 지자기를 똑같이 흉내낸 환경을 이렇게 3세트 만들어 주었는데, 놀랍게도 이 포획되던 시점과 똑같은 지자기 환경 속에서는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던 보니테드 상어들이 남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주자마자 계속해서 북쪽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장 실험을 통해 연구팀은 보니테드 상어 또한 지자기 센서를 탑재한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지구 자기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먼 거리의 바다를 이동하면서도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험팀은 같은 실험 속에서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북쪽 방향의 지자기를 묘사했던 풀에서는 상어가 특별히 어느 쪽을 향해 헤엄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켈러 박사는 보니테드 상어는 자신들의 집을 기준으로 북쪽 방향의 먼 거리를 이주하는 경우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집을 찾을 필요가 없는 북쪽 지자기 환경과 같은 공간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실험은 보니테드 상어로만 진행되었었지만 켈러 박사 연구팀은 보니테드 상어처럼 머나먼 길을 이주해 다니는 몇몇 상어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백상어리와 같은 상어들도 지자기를 이용하여 길을 찾아다닐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아마 더 머나먼 이주를 하는 백상아리의 경우가 이 보니테드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의 지자기 센서를 탑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러한 친구들은 어떻게 지자기를 탐지할 수 있는 걸까요? 몇몇 과학자들은 지자기를 탐지할 수 있는 동물들이 총 2가지의 메커니즘, 하나는 몸 속에 마그네타이트라고 하는 미세한 철광물들이 지자기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센서를 몸 안에 지니고 있어서 그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크립토크롬이라고 불리는 시각세포 속에 있는 단백질이 빛신호와 자기장에 의해 뒤틀리고 그 변화로부터 자극이 전달되며 만들어진 신호가 시각 정보로 나타나면서 지구 자기장을 놀랍게도 직접 볼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이런 2가지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걸 넘어서 시각으로 자기장을 볼 수 있다는 느낌은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이런 연구가 나올 때면 한순간만이라도 그 철새나 혹은 연어, 상어와 같은 지자기를 느낄 수 있는 동물들이 직접 되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들의 뇌 속에서는 분명 우리와는 다르게 보일 이 세상이 대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였네요. 위클리 쿠키.
좀 괜찮아지겠다 싶으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일단 주의 단계가 됐다 싶으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요새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덕분에 뭔가 자연스럽게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 미세먼지 경보를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희뿌연 눈앞 하늘을 보면 뭔가 속상하기만 한데요. 그래서 사실 원래도 비를 좋아했지만 요새는 더욱더 비가 오는 걸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러워진 공기를 시원하게 청소해주는 느낌도 들고 또 그쳤을 때 그 청명하고 푸른 하늘의 경치가 너무나 상쾌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물론 초미세먼지는 워낙 작아서 빗방울이 피해간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물방울에다가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많은 오염물질을 흡착할 수 있으며 또 분해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어서 이것을 활용해 공기를 정화하고자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MS 연구실 연구진은 정전분무라는 방식을 활용해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부유세균의 살균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의 산화를 일으켜 악취마저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인 물방울을 이용한 공기청정 기술을 개발하였고 또 그 실용성도 입증하였다고 합니다. 정전분무는 말 그대로 물을 분무할 때 노즐에 아주 큰 전압을 걸어 물방울 표면으로 이온이 모이도록 하는 분무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분무가 된 거의 수십 마이크로 스케일의 아주 작은 물방울들은 주변 초미세먼지들을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세먼지들이 물방울과 엉겨붙어 점점 덩치가 커지게 되면서 저절로 떨어져 제거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대전된 물방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극 근처에서 발생한 코로나 방전,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 방전이란 엄청나게 고전압이 걸려있는 도체 주변에서 공기 또는 다른 유체들이 이온화되면서 발생하는 그 이온에 의해서 발생하는 방전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방전에 의해 생성된 오존들이 물방울에 녹아들면서 강력한 산화작용을 가진 오존이 만들어지는 덕분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세균들을 살균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이 물방울이 가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물방울 표면에 발생한 수산화 이온들이 수산화 라디컬로 바뀌게 되는데 이 수산화 라디컬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과산화수소수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소독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과산화수소수 역시 강력한 살균 효과로서 공기 중의 부유세균을 살균하는 역할을 같이 담당해 준다고 합니다. 특별한 첨가물 없이 단지 물에 고전압을 걸었을 뿐인데 만들어지는 이 작고 강력한 물방울들 덕분에 미세먼지와 세균은 물론 VOC의 악취도 제거할 수 있고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톨루엔이나 아세트알데하이드 같은 녀석들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할 수 있다고 하니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대를 안겨주는 그러한 기술인데요. 그러나 오존이 생성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기계로부터 생성되는 물방울에 용해되지 않은 오존의 농도가 법적 규제치인 0.05 ppm보다도 훨씬 낮은 양인 0.015 ppm으로 측정되었다고 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막 기초 성능에 관한 검증이 마쳐진 상태인지라 사실상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게 조금은 아쉽기만 한데요. 우리 삶의 골칫거리들 중 하나인 미세먼지, 특히 지하철과 같은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 속에 지속적으로 쌓이는 이 대기 오염 물질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이번 연구가 부디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클리 쿠키. 보시는 사진은 2020년 7월에 나타난 예쁜 꼬리를 뽐내는 천체 혜성들 중 하나인 니오와이즈 혜성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밤하늘에서 맨눈으로도 관측할 수 있을 만큼 밝게 타올랐던 니오와이즈 혜성은 2020년 3월 27일 근지구 천체를 탐사하던 나사의 니오와이즈 탐사 위성이 발견한 33번째 행성이죠. 태양계 외곽에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혜성의 공전 주기는 약 4,500년에서 6,800년으로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러한 혜성이기도 했습니다.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혜성으로서는 1997년에 왔었던 헤일밥 혜성 이후 23년 만에 있었던 이벤트였죠. 이 아름다운 천체, 혜성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 중 하나인 이 녀석은 주로 차디찬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기는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죠. 앞서 이야기 드렸듯 혜성의 기원 자체는 태양계의 외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태양계 외곽에서 공전하고 있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해 궤도가 틀어져 태양 근처로 날아오게 되면 이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은 예쁜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밝은 자태를 뽐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추진할 때 뒤로 빛을 뿜는 직관과는 다르게 사실 혜성이 뿜는 빛은 태양을 등지고 있을 뿐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지고 있는 태양풍과 자기장, 그리고 강렬한 열 때문에 태양과 직선을 이루는 방향으로는
이온이 만들어지면서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이온꼬리,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흩뿌려지는 먼지들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흰색으로 보이는 먼지꼬리. 이 두 가지의 예쁜 꼬리를 가진 채로 혜성은 태양의 중력장을 유영하다가 결국 자기가 있던 태양계 외곽까지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오와이즈 혜성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담아낸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을 직접 촬영해 주신 공양식 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니오와이즈 혜성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아낸 것은 물론 혜성의 핵으로부터 분출되는 두 종류의 꼬리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자태가 담긴 이 사진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주최한 제29회 천체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면 푸른 이온꼬리 외에도 붉은색의 소듐 꼬리도 볼 수 있죠. 공모전을 통해 우주의 아름다운 순간을 공유해 주시고 또 수십 세기가 지나야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혜성의 자태를 담아주신 공양식 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3월 아주 밝은 유성인 화구와 은하수를 함께 포착해 주신 이성모 님의 작품인 화구와 은하수, 단 하루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이 태양을 2번 지나는 순간을 담아낸 이시우 님의 ISS 더블 솔라 트랜짓 또한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다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네요. 이외에도 수많은 공모전 수상작들을 댓글 링크를 통해 열람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으니 우주 사진과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링크에 놀러 가셔서 사진도 보면서 다음 공모전에 도전해보는, 뭔가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위클리 쿠키. 네, 이렇게 해서 위클리 쿠키 5번째 에피소드, 그 2번째 파트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소개드렸던 천체사진 공모전의 다른 사진들도 정말 아름답고 예뻤는데 짧게 설명하고 넘기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닌지라 그걸 다 설명하려면 이 영상이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아서 못하게 된 게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장을 볼 수 있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이 우리의 시각세포로는 겨우 400에서 700나노미터의 영역의 이 전자기파인 빛밖에 감지를 못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 조금은 억울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않나요? 그것밖에 볼 수 없는 인간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이 지경을 넓혀가는 이 과학 과정을 탐험하고 있노라면 뭔가 새로운 의미의 경외감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 인류 지적 호기심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위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개드렸던 내용들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바로 와서 찾아보실 수 있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